자, 일본 오늘 이틀째 일정입니다. 오늘은 도요타 박물관을 돌아볼 예정이고요. 간밤에 묵은 숙소에서 내비게이션 검색을 해봤더니 대략 한 18분 정도, 거리는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요타 박물관도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들이 상당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고요. 대신에 내일 가봐야 될 이시카와현 고마츠 인근에 있는 일본 자동차 박물관까지는 좀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최소 한 3시간 남짓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 시간 고려해서 조금 폐관 시간보다는 일찍 나와야겠죠. 예, 그렇게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호텔 주차장이 좁아서 인근에 있는 다른 대형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요. 이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차요금은 이렇게 아주 비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가면서 결제를 해봐야죠. 슬슬 출발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800엔 나왔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800엔이면은 우리 돈으로 8, 9, 70, 7,200원이 그다지 나쁜 금액은 아니죠. 간밤에 묵었던 호텔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방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은 상당히 깔끔하고 새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잘 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식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눈이 많이 쌓여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곳 나고야 인근 세토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늦은 밤까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추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기온이 어느 정도 있는 가을 날씨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어제는 보지 못했던 거리 풍경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있습니다. 많은 잎들이 지고 노란 잎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어제는 날씨도 흐리고 비도 간간히 오락가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일단 도요타 박물관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본 출장을 와서 시승을 한다던가 해서 움직이는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은 주로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고 작은 동네들은 거의 지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나고야 인근에 있는 이런 약간 외곽 지역의 주택가 이런 것들도 지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의 느낌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택가가 많이 퍼져 있는 걸 보면은 이 동네도 차 없이는 좀 다니기 어려운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침 출근 시간이 좀 지난 오전 10시 남짓한 시간인데 적지 않은 차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주변에 보이는 차들이 경차들 그리고 소형차들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어도 적잖이 큰 차들도 눈에 많이 띄네요. 주유소를 보니 레귤러 옥탄 휘발유가 리터당 159엔 5945 109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400원 남짓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한 1,600원 남짓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조금 좀 싼 느낌이죠. 어쨌든
렌터카를 반납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주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차를 빌려서 주행한 거리가 91.6km, 92km 정도 되는데 가득 찬 연료 탱크로 출발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 연료계 눈금은 한 칸이 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연료계 바늘이 일반적으로 요즘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표시가 되는 그런 계기판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8칸 정도 표시가 되는데, 이 차 혼다 필드의 연료계에는 칸이 하나, 둘, 셋, 넷, 안 보이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바늘로 표시될 때는 사실 이제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줄어드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표시가 됐는데, 요즘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되는 것들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는데, 그나마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와서 갈 곳, 묵을 곳을 딱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사실 좀 재미는 없습니다.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어떤 렌트카를 빌려서 움직이는 거에 좀 맛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목표가 뚜렷한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그냥 가고자 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호텔 중에서 저렴한 호텔을 골라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호텔방, 박물관, 호텔방, 박물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정이죠. 호텔을 고르는 데에도 좀 기준이 나름 있었습니다. 일단은 주차가 가능해야 되고요. 사실 일본 호텔 중에는 주차가 좀 어려운 호텔들도 많이 있는 걸로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요. 주차가 가능한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차요금이 비싸지 않거나 아니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곳 중심으로 골랐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가능한 곳, 그래서 조식이 숙박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레스토랑이 제대로 있는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이거저거 따지면서 경제성까지 함께 고려다 보니까 약간은 좀 모험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어쨌든 첫날 묵었던 호텔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묵을 곳이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운전을 조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도 물론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긴 하지만은 어떤 시골처럼 느껴지는 도시 외곽의 조그만 도시에서 좁은 길까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모습은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덤프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데 비해서,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덤프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데 비해서 이쪽은 탑차들, 작은 트럭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한 15톤 이상 되는 대형 트럭들 같은 경우에도 탑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런 도로들을 지나다니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데코토라, 좀 화려하게 꾸민 그런 차들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그런 차들을 좀 보기가 어려웠네요. 예전에 일본 출장을 왔을 때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휴게소라든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도중에도 데코토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 상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은 지금 있는 곳은 아이치현의 나카쿠테시라고 합니다. 지역에 대한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왔더니 여러 가지로 생소하네요. 아침에 한상기 기자, 지금 일본에 와 있는 한상기 기자와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한상기 기자는 지난 주말에 WRC 랠리 저펜 일본 랠리를 취재를 하고 조금 더 일정을 연장을 해서
일본 일대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로 들어와서 이제 나고야로 나갈 예정이라 일정이 좀 맞으면은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일정이 겹치는 시간이 없네요. 오늘 저는 토요타 박물관을 보고 일본 자동차 박물관으로 가게 되는데 한상기 기자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나고야로 들어와서 내일 출국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귀국한 뒤에 파주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제와 비교하면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옅은 구름이 좀 깔려 있고 전반적으로 좀 개고 있는 분위기이네요.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날씨가 쌀쌀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옷을 챙겨왔더니 조금 좀 옷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땀을 좀 많이 흘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가볍게 입고 자켓은 벗어두고 움직일 예정입니다. 대략 한 10분 안팎이면은 토요타 박물관에 도착할 것 같네요. 오늘 처음 만나는 우회전 신호네요. 조심해야죠. 유도선도 안 그려져 있고 저쪽 너머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토요타 박물관 앞 교차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게 대형 T자 모양의 조형물이 서 있네요. 여기서도 우회전해야 되니까 조심해야지. 우리나라하고는 뭐 통행방향도 반대지만은 도로의 차로 구분이라든가 우회전 좌회전 때에 갈 수 있는 그런 길, 도로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나는 것마다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신호를 잘 지키고 오른쪽 왼쪽 안쪽 차로 바깥 차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면서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토요타 박물관. 차를 빌려 있습니다. 짐을 챙겨서 토요타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요타 박물관은 크게 자동차관과 문화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 본 것은 당연히 자동차관이었고요. 1층 로비에서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토요타의 첫 차인 AA형입니다. 과거에 생산된 차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복원한 차를 전시한 것인데요. 꽤 여러 대를 복원했기 때문에 전날 둘러본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원품이지만 옆에 마련한 해설판에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실물 AA형에 관한 설명도 있는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발견돼서 현재는 네덜란드에 있는 루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2층부터 본격적인 관람이 시작됩니다. 입구에서 맞이하는 차는 역시 벤츠 파텐트 모터바겐이고요. 그 뒤로 초기 증기차와 모터사이클은 물론이고 인력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만들기에 시작이 늦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자동차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일본의 대중적 탈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인력거였다는 얘기죠.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르러 대중차에서 고급차, 고성능차로 분화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20세기 초에 자동차를 만들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지금까지 실물이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2층 전시관을 절반쯤 지나면 초기 일본 차들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 1923년의 간토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포드와 GM이 일본의 현지 공장을 세우고 만든 차들과 그 무렵 닛산에서 만든 다토산을 비교하면 마치 요즘 대형 세단과 경차를 보는 것만큼이나 큰 비교가 됩니다. 토요타는 일본에서도 조금 늦은 편인 1935년에 프로토타입 승용차를 처음 만들고 1936년부터 AA형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그 무렵이 한창 초기 유선형 디자인 차들이 돋보이기 시작할 무렵이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유선형 차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AA형 디자인에 많이 참고한 드소토 에어플로라든가 조금 더 뒤인 1940년대 후반에 나온 타트라 87 같은 차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희귀한 차들이라서 다른 곳에서도 보기 참 어려운 차들이죠. 이어서 2차 대전 이전까지 활발했던 코치빌더들의 화려한 작품들과 국가별 럭셔리 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대 대중차에서 고급차, 스포츠카들을 마지막으로 2층 관람은 끝이 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가면 토요타의 본격적 승용차 개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1세대 크라운을 시작으로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에 나온 차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일본차 역사가 시작되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같은 시대의 2차 대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상징하는 다양한 일본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입에 자리를 잡은 캐딜락 엘도라도 비엘체의 압도적인 모습과 그 차를 마주보고 있는 다른 전시차들의 모습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희귀하면서도 보잘것없지만 일본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후지 캐빈이나 플라잉 페더 같은 차들에서부터 여러 업체의 초기 경차,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막 시작될 무렵에 영향을 준 여러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이나 오스틴 미니, 볼보 PV544처럼 유명한 대중차들과 닛산 블루버드, 토요타 코로나, 마츠다 파밀리아 같은 차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묘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이후 일본차 전성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넘어가면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토요타 2000 GT와 토요타 스포츠 800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일본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의 대중형 스포츠카들이 인상적이고요. 그 뒤로 일본 버블 시기의 명차들과 그 시기에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차들이 다양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와 90년대에 나온 일본 차들의 앞선 기술 같은 것들도 함께 볼 수가 있고요. 맨 끝에는 테슬라 로드스터, 토요타 프리우스와 미라이, 닛산 리프 같은 전동화 시대의 차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동차관 관람을 마친 뒤에 한쪽에 마련된 공중 통로를 지나면 옆 건물인 문화관 2층 전시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관에서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일본 자동차 역사와 여성의 관계를 주제로 삼은 전시였습니다. 여성 관점에서의 자동차 문화와 산업 등을 시대별로 특징적인 자동차들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 전시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간에 마련된 자동차 문화 자료실은 관람의 백미라에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공간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시물 수와 구성은 자동차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자동차 브로셔, 잡지, 서적, 우표, 포스터, 엠블럼, 번호판, 다이캐스트 모형, 프라모델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분류해 놓은 전시물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잡지쟁이로 일했던 입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행되고 있는 자동차 잡지인 오토카, 한때 제가 한국판에 필자로 글을 쓰기로 했던 모토트렌드, 일본의 대표적 자동차 전문지인 카그래픽 등의 창간호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이 특히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 1층과 문화관 1층에는 방문 무렵에 있었던 일본 랠리와 연계해서 과거 여러 랠리에서 활약한 경주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WRC에서 맹활약하던 1990년대 이후 차들이 아니라 그 전 시기에 일본 업체들이 다양한 모터스포츠에 도전하던 시기의 차들이 중심이어서 생소하기는 하면서도 그간 신경 쓰지 못했던 일본 자동차 역사의 일면을 접할 수 있었던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차가 없겠지만 토요타 박물관은 자동차 역사 전반에 걸쳐서
전시차들의 차급과 국가, 브랜드의 균형을 맞추려 애쓴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토요타라는 자동차 업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박물관인 만큼 토요타의 몇몇 기념비적 모델을 강조하긴 했어도 그런 차들을 제외하면 제3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균형감이 돋보였습니다. 그런 점은 문화관을 보면서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공간의 여유였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차를 전시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차와 차 사이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성 공간까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쳐놓은 줄도 너무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높이도 낮게 설치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멀리서는 차의 전체적인 느낌을, 가까이에서는 안팎의 세부 요소를 고루 볼 수 있었습니다. 보는 이가 마음 편히 차근차근 둘러보며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배려한 느낌이었죠. 즉 전시물의 수에 욕심내지 않고 관람자를 배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세우고 운영하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토요타 중심의 스토리가 전시물을 통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돌아보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돌아본 토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이 그런 성격의 공간으로서 모노즈쿠리, 즉 일본의 자동차 만들기 철학과 문화를 보여주는 곳이었다면 토요타 박물관은 그 결과물이 세계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동차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토요타가 어떻게 존재감과 무게를 키워갔는지 느껴보라는 뜻이었겠죠. 관점에 따라서는 일본과 우리의 불편한 과거사 때문에 의식적으로 안 좋게 본다거나 거부감을 갖고 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돌아보는 공간으로서 토요타 박물관은 자동차 산업의 후발주자로 시작한 일본 업체들과 토요타가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입장을 바꿔 우리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본보다도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할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곳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